안녕하세요. 국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공무원 국선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공무원의 발령 기간과 발령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정사업본부 행정직렬에 합격하게 되면 본인이 지원했던 지방우정청에 원하는 지역을 3지망까지 서서 제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5주 동안 합숙 교육을 받고 퇴교하는 날에 본인이 소속되게 될 우체국 인사 담당자께서 우리 우체국에 소속되게 됐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된다,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첫날에는 임용장 수여식이 있기 때문에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사 담당자께서 다 알려주시겠지만 임용될 때 임용장 수여를 받은 다음에 바로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근무하기 편하고 단정한 복장도 챙겨가시면 좋아요. 매 기수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교육원을 퇴교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 동기들도 늦어도 저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출근 날짜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원에 들어가고 나서 교육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바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합격생분들께서는 최대한 열심히 놀다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행정직 신규자 발령은 보통 본인이 지원한 지방청 산하에 총괄국이나 관내국이나 우편집중국 등에 나게 되고,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인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국과 관내국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구청과 주민센터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총괄국 같은 경우엔 한 지역의 우정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관내국은 총괄국에 소속되어서 지역 곳곳에 배치되어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총괄국 하나에 관내국이 좀 적으면 4국, 많으면 9국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일이나 직장 문화를 배우기 좋은 총괄국에 배치되도록 권장되고 있지만 인력 사정에 따라서 신규자가 관내국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관내국에 발령이 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규자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우체국에 배치되는 것은 맞지만 일부 신규자들은 각 지역의 우편집중국에 발령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편집중국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권역의 일선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이라든지 소포들을 받아서 배송지로 발착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편집중국은 24시간 내내 우편물들을 분류하는 기계들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 자체는 좀 고된 편이지만 급여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우체국 직원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부서에서도 신규자들의 연고지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연고지에 인원 티오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연고지에 배치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직처럼 기초지자체 단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경인이라든지 아니면 충청, 강원 같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광역지자체 안에서는 어디서든 발령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에서 살고 있고 경인지방우정청에 지원해서 합격을 한 임용 후보자는 인천에서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한 경기도 가평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포천 같은 지역에도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동기들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발령이 난 경우도 있었고요. 몇몇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아예 발령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 배려는 항상 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비연고지로 배치를 받아도 연고지 신청을 해서 연고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연고자가 비연고지에 발령을 받았을 때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우체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우체국마다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있고 관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우체국도 있어요. 관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체국에 발령이 난다면 관사를 이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체국에 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사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관사가 좀 관리가 안 돼서 시설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발령된 우체국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지방에 있는 우체국일수록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있는 우체국일수록 관사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시험을 잘 봐야지 발령지를 정할 때 본인이 원하는 발령지에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시험 성적과 발령지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었어요. 시험 성적이 만약에 좀 많이 낮으면은 교육원에 다시 한번 와서 교육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페널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합격자분들께서는 시험 성적과 근무지는 그렇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공무원의 발령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려봤는데요. 다음에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이 발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